안녕하세요. 정혜의 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자, 오늘은 미처분 잉여금 출구 전략 중에서도 세금 없는 출구 전략에 대한 전문가가 나오셨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의 가업승계연구소 이기호 수석연구원입니다. 네, 미처분 잉여금을 왜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지 결론은 세금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다 아시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미처분 잉여금이 뭔지 먼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쉽게 말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 것은 법인이 영업활동에서 남긴 당기순이익은 원래 상법상 주주 몫이기 때문에 주주에게 이제 배당이 되어져야 하는데 배당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법인에 유보되고 있는 돈을 우리는 쉽게 이익잉여금이라고 하고요.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다고 그래서 특별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여기서 핵심은 처분되지 않은, 언젠가는 처분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도 누구한테? 주주한테. 주주한테. 예. 네, 그러면 주주한테 한 번에 이제 가게 되면 세금이 부담스러우니 이거를 뭔가 전략적으로 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사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정상적으로 생기고 순차적으로 정상적으로 처리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왜 생기고 또 뭐가 문제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생기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원인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말 그대로 정상적인 매출이 올라와서 매출이 생겨서 이익이 많이 남게 되는 거죠. 차곡차곡 이익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배당이 안 되면 이제 당연히 그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특이한 케이스인데 사실은 이익이 나지 않았는데 이제 이익을 가공하는 케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이런 케이스들은 우리 대표님들도 많이 겪고 계실 건데요. 예. 쉽게 말해서 이제 법인에 대출이 있었는데 대출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있는데 법인의 재무제표가 좋지 않으면 이렇게 이익이 나고 그 부채 비율이죠. 부채 비율이 나빠지면 빌려줬던 우리 자금을 다시 상환하라고 한다거나 상환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대체로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죠. 이 올라가는 금리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재무제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분식회계죠. 좋게 하기 위해서 가공으로 이익잉여금을 만들어서 놓아서 실제로 법인의 재무제표에 잉여금이 쌓이게 되는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또 우리가 또 자금에 대한 거를 이어가려면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많죠.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식회계 하는데 이게 분식하게 이게 가루분, 그 다음에 꾸밀식. 가루로 꾸미는 게 뭔가요? 화장이거든요. 예. 재무제표를 예쁘게 꾸미는 것을 이제 분식회계라고 합니다. 불가피하게 이런 케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표님들 특별히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생기는 원인을 알아봤는데, 제가 이제 대표님들 상담하다 보면 잉여금이 대체로 10억에서 50억 사이 막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대표님들이 하는 얘기가 실제로 돈 없답니다. 예. 그러면 왜 실제로 이렇게 돈이 없지? 예. 그러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실제 유무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통장 잔고하고 실제하고 이렇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 이유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거기하고 같아요. 분식회계로 인해서 이제 가공잉여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없는데 잔고상에 많이 생기는 케이스인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발생주의 회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회계가 이제 발생주의 회계인데 이게 이제 거래 발생 기준으로 이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매출이 일어나서 이제 현금을 받아야 되는데 받기 전에 거래가 일어나면 이미 이익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이제 단기에 그 재무제표를 결산할 때는 내년에 받을 돈도 이미 이익으로 보고 잡아서 이익으로 재무제표상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실제는 돈이 없는데 이익잉여금은 많이 잡히는 케이스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네. 흑자도산이 그런 케이스겠네요. 그렇죠. 네. 네. 자, 대표님들이 재무제표가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실제 유무가 또 중요하네요.
장부상의 미처분 잉여금이냐, 실제 잉여금이냐, 이것도 또 챙겨 보셔야겠네요. 그렇죠. 실제 장부상에는 있는데 실제로 없으시면 사실 잉여금에 대한 처리가 그러니까 엑시트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데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나 하는 고민은 생기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대표님들이 실제 잉여금이 많아서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지? 어떻게 세금을 적게 내고 처리를 하지? 아니면 안 내고 처리를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핵심이죠. 이제 열심히 벌으셨는데 법인에 차곡차곡 쌓여만 있는데 막상 개인화 하려고 보니 세금이 반이더라. 네, 네. 맞습니다. 반을 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의료보험료를 엄청나게 내더라. 이게 이제 대표님들의 한결같은 그런 고민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뭐 당장 엑시스 안 하더라도 뭐 차분차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도 같고, 이렇게 쌓여갔을 때 나중에 빼면 되지,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였을 때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가장 고민거리가 이 주식 문제인데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이면 순자산 가액이 올라가죠. 우리가 이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54조에 의하면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평가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관한 이제 식이 나옵니다. 이게 단기 순이익, 그 다음에 순자산 가액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거든요. 그럼 순자산 가액이 올라가면 쉽게 말하면 주식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본금은 1억이었는데 이게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자본금이 그러니까 그 자본금이 1억이었지만 비상장 기업의 가치가 50억 되고 100억 되는 거는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이 주식을 이제 이동할 때 뭐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하거나 양도를 할 때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면 주식 가치가 올라가고 거기에 따른 세금 증가가 커진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였는데 그걸 일시에 처리할 때 드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0억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일시에 처리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세율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10억 이상 45%잖아요. 그러면 소득세 45%, 지방세 포함하면 약 9억 2천만 원 정도의 소득세가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건보료죠. 건보료 지금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반반씩 내서 한 4%만 내면 되는데 우리 대표님들은 사업주이시기 때문에 8% 다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20억에 대한 건보료만 8% 하면은 1억 6천이에요. 그러면 거의 10억 8천. 20억을 10억 8천 내고 거의 뭐 9억 2천 정도밖에 못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절반이 세금인 거예요. 아, 그러면은 열심히 벌어가지고 건물 하나 사고 싶다. 그래서 20억짜리 건물을 사려면 법인에서 40억을 개인화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만히 놔둬서 그러니까 일시에 처리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죠. 네, 우리가 세금은 내야겠지만 국가가 나의 동업자로 반 이상 가져가는 거는 조금 씁쓸합니다. 맞습니다. 네, 해결하는 방법 알려주십시오.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처분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영상에도 소개가 됐고 대표님들도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그냥 가장 평범한 방법으로는 생기지 않도록 내가 급여나 상여를 많이 가져오고 그다음에 퇴직금으로 일시에 또 처리를 할 때는 퇴직금만한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주주의 권리를 이용해서 배당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특허를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뭐 이익소각 감자 이런 방법도 사용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자회사를 만들어서 법인으로 초과 배당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이제 세금 없이 처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님들에게 세금 없이 처분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님들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실익도 가장 많은 방법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이제 이게 법원과 문제 때문에 국세청과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었죠. 그러나 최근에는 3번 연속 다 그 재판 결과가 납세자가 이기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이익 소각 감자 긍정적으로 다시 시행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제 말씀드린 이익 소각과 감자인데요. 그러니까 배우자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가족, 그 다음에 자녀들 다 포함해서입니다. 증여 공제를 이용한 이익 소각 감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을 가지고 이제 증여를 한 다음에 법인으로 이제 자사주죠. 자사주를 취득하게 해서 그 자사주는 소각시켜 버리고 그 대가를 법인으로부터 받는 방법이에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방법은 세금 없이 가장 많은 금액의 이익잉여금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세금이 없는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세금 없이 가져오려면 그게 공제 금액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대표님이 약 10억 정도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6억이 있으시대요. 그럼 6억을 빼고 싶은데 6억을 빼려면 이제 세금이 들어가는 거죠. 본인의 소득세에 합산하게 되면 여기도 절반 정도가 세금일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주식을 이게 처음에 법인이 이제 사모님도 주주셨기 때문에 주가 평가를 해봤더니 약 30억 정도예요. 사모님이 15억, 대표님이 15억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사모님의 주식 중에 6억을 시가평가해서 6억을 대표님에게 증여합니다. 증여란 것은 배우자가 한 직전 10년 이내에 6억까지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증여에 대한 세금은 제로가 되죠. 증여 공제 범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받은 주식 6억 원어치를 대표님은 법인에게 이제 양도합니다. 뭐 양도라고 표현하는 게 대표님들이 이해하시기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법인에게 팔면 법인은 이제 자사주를 취득하게 된 거죠. 주주는 본인의 권리인 양도를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의제 배당이 되는 건데 이렇게 그 6억을 법인에게 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죠? 세금을 내야 되는데 6억에 샀다가 6억에 팔았기 때문에 차액은 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습니다. 증여세도 없고 여기에 이제 뭐 우리가 양도라고 치면 양도세 없는 거죠. 의제 배당인데 세금 없이 6억을 법인의 잉여금에서 빼서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이만큼 좋은 건 없는데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전 10년 이내에 증여가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만약에 대표님과 사모님이 주택을 공동 명의로 이제 가지고 계시다 하면 사모님들이 소득이 없이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케이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절반은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체크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이게 아파트가 혹은 주택이 공동 명의인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홈택스 들어가셔서 직전 10년 이내에 증여 사항을 체크해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자녀들로도 할 수가 있죠. 성년 자녀는 5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가 되고요. 역시 직전 10년이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2천만 원까지 됩니다. 부모님과도 할 수 있는데 부모님도 5천만 원인데 보통은 부모님까지 안 가고 이제 배우자 혹은 자녀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부모님한테 증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내가 소득세 내고 낸 돈으로 부모님을 드린다면 소득세가 나가는데 내 주식을 좀 들여서 증여 좀 해드리고 부모님 필요할 때 법인에 좀 이렇게 소각이나 양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 부부간에 이제 5대5, 50% 갖고 있는데 사모님이 배우자인 남편한테 6억 원어치를 증여하고 소각을 할 경우에 이제 남편인 대표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원래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부인한테 받은 주식이 구별이 안 가잖아요. 네. 네, 이 경우에 만약에 아무런 조치 없이 증여해서 소각을 한다면 이런 경우에 세금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맞는 말씀이거든요. 주식을 이제 시가 평가해서 이제 6억 원어치를 받았을 때의 그 가격과 대표님이 애초부터 가지고 있을 때 주식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소각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주권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모님으로부터 받은 주식에 이제 일련 번호가 있죠. 그 주식을 소각해야지 문제가 없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네, 어쨌든 뭐 주권 발행이 됐든 뭐가 됐든 구별이 돼야지만 내가 증여받은 주식을
매각이나 뭐 소각했다는 거를 증명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 증여받은 주식을 소각하는 거 관련해서 뭐 국세청에서 과세한 케이스들도 있었고 지금도 이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 뭐 국세청에서 아 이거는 조세 회피를 위한 거 아니야라는 그런 아예 의심을 초기부터 안 받으려면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해서 우리가 증여와 소각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번에 그 판결 결과를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점은 이제 자금의 귀속 여부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대표님이 사모님에게 증여하고 사모님이 그 주식을 이제 자사주로 소각시키고 받은 대가를 다시 대표님에게 줘서 대표님이 그걸 가지고 뭐 이제 가지급금을 처리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문제가 됐고요. 예. 아까 지금 바로 제가 예를 드린 것처럼 사모님 주식을 대표님에게 증여해서 대표님이 그것을 법인에 이제 법인에게 양도하고 그다음에 법인이 그걸 소각하고 대가를 받은 걸로 무엇을 하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죠. 이게 자금의 귀속 여부가 문제가 없이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법이 시행이 이미 됐죠. 2023년 1월 1일부터는 주식을 받았을 때 1년 이내에 이렇게 이제 소각을 해버리면 최초의 취득가를 그 첫 번째 가격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차익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최소 1년 이상인데 저희가 이제 권유 드리는 것은 이제 최소 한 2년 정도 있다가 소각을 하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그 사이에 받은 주주들은 주식을 받은 주주들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정상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을 한다든가 배당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명분을 잘 갖춰서 문제가 없이 상법 절차를 잘 이행했다는 것을 이제 어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핵심은 증여와 그다음에 이 자사주나 소각의 이런 행위들이 각각의 행위여야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하나의 행위로 보여지면 뭔가 조세 회피에 네네.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는 증여대로 또 자사주 소각은 자사주 소각대로 별개가 될 수도 좀 기간을 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금 없는 추구 전략은 어떤 건가요? 두 번째는 뭐 우리가 뭐 신자본 환원 혹은 뭐 신이익 소각 이렇게 표현을 많이 썼는데 쉽게 말하면 이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증여 없이 바로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거예요. 소각하는 건데 이제 이게 자본 거래이기 때문에 소각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주주들이 나만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액면가로 소각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균등 소각을 해야 됩니다. 주주가 뭐 3대 3대 4 뭐 이렇게 있으면 반드시 3대 3대 4로 소각을 해야 되고 또 같이 액면가로 해야 되니까 균등 소각이 필요한 거죠. 불균등으로 했을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액면 균등 소각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법인인지를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자본금이 5천만 원 1억인데 이것을 소각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겠죠. 예. 자본금이 좀 큰 회사들, 대표적으로 뭐 건설회사라든가 아니면 그냥 일반 제조업인데 자본금이 10억, 20억 정도 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액면 소각이라고 그러죠. 액면 소각을 사용하면 이것도 적절히 잉여금을 빼오면서 그다음에 세금 없이 빼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액면이 10,000원인데 10,000원으로 하면 이제 차익이 없으니까 세금이 없다. 12,000원으로 해도 되기는 하나 그만큼의 세금은 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세금 없이 하시려면 액면 균등 이거 두 가지를 지키셔야 되네요. 네, 중요합니다. 예.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세금 없는 추구 전략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이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표님들도 감액 배당이란 말은 이제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감액을 한다는 건 뭘 감액을 한다는 거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쉽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준비금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 이익 준비금도 있고 뭐 자본 준비금도 있습니다. 이것을 감액해서 이제 소각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익 준비금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상법 458조에 나오죠. 우리가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 금액의 10분의 1은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익 준비금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차곡차곡 이익준비금이 쌓이게 되겠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자본준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주발초예요. 예. 그 이제 증자를 하러 후에 지분을 가지고 어떤 분들이 들어오는데 했더니 액면가보다 훨씬 많이 올라 있는 가격으로 증자에 내가 참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갭이 생기잖아요. 그건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그것을 이제 자본 준비금으로 이렇게 쌓아 놓게 됩니다. 요 두 개를 가지고 순자산에서 이 두 개를 뺀 금액은 배당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게 상법 462조 1항에 나옵니다. 배당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느 정도를 배당을 할 수 있느냐? 먼저 이걸 살펴봐야 되겠 이게 이제 준비금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이익준비금하고 자본준비금하고 이제 합쳐서 자본금의 1.5배 이상을 초과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배당을 또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2011년에 상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예. 461조의 2에 나옵니다. 그래서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배당을 한 금액은 또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입금으로 안 잡기 때문에 세금을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26조의 3, 그 다음에 법인세법 18조에 요 규정이 들어가 있고요.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게 된다. 그럼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배당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그러니까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는 거죠. 감액을 해서 배당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배당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요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제 감액 배당이라는 우리가 세금 없는 이익잉여금을 빼내는 그 다음에 출구 전략 세 번째 방법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게 제한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한이 있는데 내가 취득했을 때 가격 있죠. 자본금을 하고 들어왔을 때 내가 5천만 원을 했다면 5천만 원. 근데 어떤 분이 그 뒤에 들어왔을 때 그분은 이제 1억을 갖고 들어왔다면 1억. 이게 이제 취득가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어떤 곳에서는 이제 장부가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금액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개인이. 이것도 물론 균등으로 배당을 해야 되거든요. 감액 배당도. 감액을 해서 배당할 때는 균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각각이 자기의 취득가액 혹은 장부가액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익소각 감자, 두 번째 이제 이제 액면 소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액 배당. 요 세 가지를 사용하시면 잉여금을 빼내시면서 세금 없이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숫자로 얘기하자면 제가 만약에 자본금 1억인 회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영업활동을 통해서 잉여금이 뭐 3억이 생겼고 또 주식을 발행해서 증자하면서 주식을 발행하면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도 또 3억이 생겼다. 그럼 이제 6억이 됐으니까 자본금의 1.5배가 넘은 거잖아요. 이익준비금과 네. 자본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가 넘었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세금이 없는 것은 그 자본 이익으로 생긴 것을 감액 배당할 때에만 없다고 맞습니다. 봐야 되죠. 네네, 맞습니다. 네. 이제 물론 이 케이스는 우리 회사가 실제로 뭐 증자를 할 때 좀 기본 가격보다 높게 한 회사들은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추후에도 대표님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또 세금 없이 개인화할 수 있으니까 있는 회사는 무조건 활용하자. 그죠? 맞습니다. 없는 회사도 좀 투자를 좀 받아서 활용하는 것도 써먹을 만하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특별히 세금 없는 출구 전략에 대한 것 중에서 주의할 것 위주로 좀 말씀을 해주셔서 대표님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수석연구원님, 대표님들께 좀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뭐 당분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잉여금 출구 전략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익 소각이나 감자를 많이 사용을 하다가 그동안 한 1년, 1년 반, 뭐 길게는 2년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움츠러져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판결 결과가 저희에게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이제 상법 절차를 지키면서 했던 이익 소각 감자에 대해서 조금 다시 관심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이제 법도 바뀌었으니까요. 시행을 한다면 그동안 좀 막혀 있었던 잉여금 처리에 대한 저희 솔루션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이제 좀 더 활성화되고 적극적으로 많이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들께서도 관심 가지시고 많이 이 방법 많이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컨설팅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우리가 절세는 납세자의 권리고 뭐 탈세는 물론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들만 잘 체크하신다면 안전한 절세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세금 없는 잉여금 출구 전략 우리 이기호 수석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고요. 우리 이기호 수석연구원님께 상담을 받고 싶은 대표님들은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링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절세 공략집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늘리는 대표님이 있는 한편 평생 모은 자산이 세금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세금 지식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적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인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정보와 실행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실 큰 자산을 소유한 분이나 존경받는 가업 승계를 잃은 회장님들, 세금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는 자산가들도 모두 특별한 절세 솔루션을 활용했습니다. 17명의 전략세무사와 10,000개 이상의 솔루션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절세 솔루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대표님도 행복한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 상담은 지금만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